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연을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의 엄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연을 할 주제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한양도성에서 출토된 여러 각종 도자 중에서도 근대 도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 한양도성 사대문안에서 근대기의 도자가 상당히 많이 출토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전에만 하더라도 여러 문화층에서 근대 도자에 대해서 출토되는 그 양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그 양이 좀 극소량이었다고 한다면 최근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양의 근대 도자기가 이 산하문안 안에서 출토되고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가장 경성에서도 중심가였던 중구라든가 아니면 청진지구 같은 공평지구와 같은 그러한 지구에서 어떠한 근대 도자가 출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기 전에 그 뒷면에 보이는 화면이 지금 이 한양도성입니다. 이 한양도성을 이제 아웃라인으로 해서 지금 사대문안이 이제 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도성 안에 있는 사대문안을 끼고 있는 여러 지역별로 근대 도자가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었는지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복개를 한다든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발굴 유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 한양도성 내에 지금 근대 도자가 이렇게 출토되는 유적들이 중구나 종로구 쪽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군과 가까운 근처에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양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소비지별로, 예를 들자면 이제 궁궐지라든가 아니면 시가지나 민가 중심으로 해서 출토 양상이 좀 차별되는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약간 비슷하지만 특별히 또 차별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정동 같은 경우에 워낙에 공사관 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지역에서는 서양자기가 출토되는 그런 특별한 양상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소비지 가운데서도 이 중구와 종로구가 다소 차별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주거지에 어떠한 인물들이 주로 이렇게 거주를 했는지, 이 거주지 지역의 그런 어떤 특징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러한 출토품을 통해서 사실은 이 한양도성 내지만 굉장히 좁은 지역이지만은 그 지역별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동대문이 다르고 서대문이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중구 지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중구 지역 안에서 어떤 대별되는 그 양상들이 소비 형태와 또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좁은 한양도성 내이지만은 당시에 지적도상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조선인들의 밀집 지역이었다든가 아니면은 폐기지 유적, 동대문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그런 유적에서는 이렇게 출토되는 그런 양상이 조금씩 대별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소비 형태와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한양도성 인근에서 출토되고 있는 근대 도자의 유적의 분포 현황을 볼 텐데요.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출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보고서들이 굉장히 잘 이렇게 발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전에 한 20년 전에 이렇게 이제 분포되었던 현황을 지금도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유적을 발굴하지 아직은 못한 상황이었을 뿐이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지역에서 사실은 근대도자는 이미 굉장히 산재되어서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이 한양도성의 사대문이 설계가 되었죠. 조선의 어떤 그런 유교 이게 성리학의 기반을 둔 이런 통치 이념에 따라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온 대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도 저희에게는 동대문이나 서대문, 남대문은 이미 잘 익히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고, 북대문만 이제 좀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뭐 남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여러 지금도 상가가 번화해서 그 지역을 이제 왕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대문이죠. 그래서 이 대문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던 그런 다양한 인물들의 어떤 구성에 의해서 이때 당시의 근대기, 사실은 그 분업 민영 이후에 대한제국기를 거치면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에 생활했던 거주민들이 사용했던 도자기를 이제 일컫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 사대문 안에 궁궐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경복궁이나 덕수궁, 그 다음에 창덕궁 일대에는 왕실의 가족들, 그다음에 권속들이나 왕족들이 이제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많았고, 그 지역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큰 대로변에는 간화라든가 관청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본과 조일 수요 통상 조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개항을 하게 되죠. 제물포라든가 군산산 항을 통해서 개항을 한 이후에는 여러 그 세계 각국의 이제 열강들로부터 조선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온 도항을 한 서양인들이, 일본인과 중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 서구 열강들의 서양인들이 많이 조선으로 이제 도항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공생하면서 주거했던 지역 또한 이 한양도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도성의 유적을 주목하는 것은 사실 근대기에 궁궐에 관련이 된 왕족이나 관료 대신 뿐만이 아니라 이 개항 이후에 이제 조선으로 이렇게 도항을 한 세계 각국의 여러 그 외국인들이 함께 주거했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조선 총독부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근대화된 이제 건축 시설을 이 사대문안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됩니다. 각종 상업 공간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또 다른 어떤 그 내용을 이 한양도성 유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대별에서 이 출토 유적에서 나오는 출토물을 크게 나누어서 본다면 이 조선백자와 이제 외래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외래자기에서 가장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도자기는 아무래도 일본 자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어떤 누군가가 이제 거주자였는지에 따라서 이 한양도성 내의 각 그 동마다 구마다 조금씩 이렇게 차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 유적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유적들을 지금 다 도표 안에 넣기는 좀 그렇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북대문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남대문이 보이고, 여기 서대문이 보이고, 그 다음에 동대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동대문을 가로지르면서 이 지금 남대문 그 윗자락으로 이렇게 청계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위에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종로 일대의 청진 유적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 지금 중구 쪽에 해당되는 남대문 유적이나 지금 명동 지금 유적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궁궐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복궁이라든가 덕수궁, 그다음에 창덕궁 구역이 있고,
지금 폐기지로서 굉장히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이 동대문 유적이라든가 또 서대문 일대에도 지금 폐기지 유적이 이렇게 발굴된 사례가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지금 이 유적의 분포는 굉장히 근대 도자이면서도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양이 출토된 지금 유적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양 도성의 틀 속에서 대표적인 유적이 대충 어디였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실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조사된 이 근대 도자가 출토된 근현대 맨 위에 문화층 위에서 근대 도자가 이제 많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그 현황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틀에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궁궐지에서 출토된 사례입니다. 궁궐지는 경복궁이라든가 덕수궁, 아주 소량이 이제 창덕궁에서도 나왔고, 가장 이제 좀 폭넓은 우리가 출토 유적은 종로구나 중구의 시가지나 그 인근에 있는 민가들, 특히 종로구 같은 경우는 뭐 북촌이라든가 뭐 남촌 지역에서 조선인들이 주로 밀집했던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근대 도자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폐기지까지 이제 세 분류로 나누지만은 근대 도자가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은 사실은 이 두 번째인 시가지나 혹은 민가에서 가장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출토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세운상가에서도 이렇게 출토가 된 그런 부분이 보고서로 이렇게 발간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사대문안 안에서는 근대 도자가 그 최상위층에서 이렇게 발굴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당량은 이미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이제 귀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이 유적의 현황을 이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 주목하는 부분이 이 청진지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대문 유적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그 주변에 뭐 축구장 폐기장 같은 데서 사실 폐기 유물로서 근대 도자가 많이 출토된 특별한 사례이고, 이 청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 이제 복구를 위해서 2003년서부터 이제 그 조사를 해서 2004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서 무려 1지구에서 19지구에 이르는 지구별로 나눠서, 근데 이 1지구에서 19지구가 전부 다 조사가 된 건 아닙니다. 어떤 지구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할 수 없는 미지구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거의 그래도 85% 이상이 조사가 됐고 굉장히 방대한 양의 근대 도자가 동대문 운동장과 더불어서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대 자료로서는 이 사대문안의 유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의 현장들의 사진입니다. 유구도 이제 굉장히 잘 남아 있고 해가지고 조사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많은 사실은 유적을 모든 데이터를 지금은 공개하기에는 이제 지면상으로도 좀 이 표상에 다 드러내기는 그렇습니다만, 또 가장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유적을 궁궐지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지 민가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여기 물론 동대문 같은 경우는 폐기 유적이기도 합니다만 궁궐지에서는 이제 경복궁과 덕수궁, 창덕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소주방지, 뭐 흥복전지 이 일대는 주로 이제 경복궁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흥복전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광명문지까지는 덕수궁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덕수궁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조사가 돼서 거기 이제 서양작이 이게 도편도 이렇게 나오고 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자료가 이렇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선원전지와 금천교에서 이렇게 일부가 출토가 되었는데, 그 출토물을 이렇게 보면은 명문상으로 일제강점기 유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출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었다고 하는 이 시가지와 민가, 그 다음에 이제 폐기지를 포함한 지역을 보게 되면 중구 쪽, 그 중에서도 이제 남대문구 일원에 굉장히 많은 양이, 그 소위 그 명동 성당을 중심으로 한 그 남대문로 주변이 굉장히 많이 그 출토가 또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주목할 곳이 이 정동입니다. 이 정동은 실제로 그 유적이 발굴된 양으로 보게 되면은 그다지 양은 많지가 않습니다만, 이 정동 일원이 각
각국의 그 구미열관과 수고조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공사관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일하게 서양자기가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으로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로구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말씀드린 청진지구, 그다음에 공평지구가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어떤 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중학동이라든가 그 외에 그 일대의 여러 동에서 지금 청진지구에서 출토되는 것과 아주 유사한 그런 어떤 그 근대 도자기들이 많이 이렇게 뭐 소량도 있습니다만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사대문, 남대문 이제 뭐 이렇게 뭐 지금 쭉 보고 계시는데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학 2구역이 지금 1900그때가 한 2016년, 17년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지금 발굴 보고서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무학 2구역 같은 경우에도 폐기지로 동대문과 함께 폐기지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소비지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유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대문 형무소가 지금 독립문 그 뒤쪽으로 이제 형무소가 있는데 이 취사장터에서 또 근대 도자기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형무소에서 이제 아마 거치하고 있었던 뭐 일본인들이나 조선인들이 사용한 그런 유물들이 아닐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대문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동대문 운동장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폐기지에서 근대 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출토물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조선의 도자기와 일본자기, 그다음에 서양자기, 중국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 사실은 서양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대문의 지금 무학 2구역에서도 일부가 출토가 되었고 지금 중구에서도 서양자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정말 한두 편이에요. 무학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폐기 유적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금 그 창덕궁에서도 서양자기 도편이 하나가 나왔지만 그러면 서양자기는 그러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여기서 지금 나왔다고 볼 수 있냐? 오로지 이제 정동입니다. 이거는 아마 전국을 탈을 해서도 서양자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례는 아마 극히 앞으로도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 유물 세 군데를 제가 지금 한번 선별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청진 12, 16지구와 그 다음에 남대문로 4가 17-23번지 지구 중구 쪽에 속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대문 운동장 폐기층, 축구장 폐기층을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청진 12, 16지구가 이제 워낙 넓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유난히 조선백자의 출토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반증적으로 조선인들의 밀집 지역과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남대문로 지금 중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선 백자와 일본 자기가 거의 비슷한 동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이 폐기장이긴 하지만은 일본 자기가 막대한 양 2,700점 가까이 나온 지금 동대문 운동장 같은 경우에 조선 백자가 뭐 출토가 안 된 것도 굉장히 상당량이 출토가 됐지만 이 바운더리 유적 자체가 트렌치가 넓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각종 일본 자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곳입니다. 그래서 청진지구 같은 경우에도 일본 자기가 지금 200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양이 나왔지만은 상대적으로 조선 백자의 양이 좀 더 많은 분포도를 보인다는 점. 그 다음에 중구 지역이나 동대문 지역 같은 경우에 일본 자기가 동률인 경우도 있지만 폐기장 같은 경우에 일본 자기가 조선 백자에 비해서 아주 그 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특징을 또 보이고 있는 점에서 좀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비지별로 출토되는 그런 양상을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궁궐지를 먼저 볼 텐데요. 사실은 궁궐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덕궁과 덕수궁도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알려진 유적지가, 중요 유적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창덕궁, 그러니까 덕수궁 외에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의 근대 도자가 이렇게 출토되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경복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을 훼손을 시켜서 사실은 조선 총독부를 이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그런 아주 그 폐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훼손이 되고 이 변형된 궁의 원형을 2005년도에 1차 조사를 하고 2006년부터 층위마다의 유구조사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도자가 이 과정에서 조선백자와 이제 소량의 일본자기가 출토됨으로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특히 이제 이 가운데서도 19세기 한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유물들이 뭐 훈국군령 직소지라든가 하마당, 집경당, 행각지, 태원전지 등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출토가 되어서 아마 궁 내부에 그 왕실의 일원들이나 권속들이 사용했던 근대도자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하마당과 집경당 행각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곳은 이제 거의 19세기 후반서부터 외국의 어떤 공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개항을 한 이유죠. 그래서 공사들을 이제 아련을 하거나 접견을 하거나 총리 대신들이나 아무 대신들이 여기서 이제 내각 회의를 주재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외교의 어떤 사절단들과 함께 외교 어떤 그 업무를 보기 위한 어떤 처소로서 준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들고 나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총 20점의 이런 백자편과 그다음에 뭐 청하백자편, 그다음에 하한랜들은 뭐 그렇게 20세기까지 넘어가지는 않는 걸로 보이는 19세기 말로 보이는 백자들이 나왔습니다. 수입자기 같은 경우에는 총 2점 정도 나왔는데요. 아마 개항 이후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된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나왔던 이제 백자편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당과 집경당 행각지에서 아마 당시에 그 외국인들을 상대를 하고 또 어떤 회의들을 주재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일부의 어떤 그릇들이 아마 유입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곳은 훈국군영 직소지와 태원전지입니다. 먼저 이 훈국군영 직소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편으로 이렇게 잔편으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떠한 이 형태였을지 이게 발이었을지 뭔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알기는 어렵지만 추정하건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호나 병, 뭐 잔들, 생활 기물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숫자나 운자, 특히 이게 운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운현궁, 저희들이 이제 궁과 이렇게 관련을 연관을 시키는데 그와 관련된 접시편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외래자기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뭐 일본이나 중국으로 들어온 것 같은 수입 자기들이 있는데 보시는 이 지금 이 잔편들은 일본 소위 말해서 외사기로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지금 그 주목되는 것이 이제 이 하마당 집경당에서도 출토가 되었지만 훈국군영 직소지에서 출토된 이 운자와 운현자가 들어간 소위 말해서 운현궁을 의미하는 그 느낌이 아주 강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서울 역사박물관에 완전히 그 온전하게 남아있는 여기도 지금 운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하마당과 훈국군영 직소지에서도 지금 운자고 운현자가 심문된 백자 접시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청진 12지구, 16지구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그 청하, 이게 심은 장식이 된 운현이 지금 접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한 곳에서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사대문안 안에서 전반적으로 좀 희소성은 있지만 이 운자나 운현자가 들어간 명문이 들어간 이 지금 접시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태원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진짜가 보이죠. 여기는 지금 대음정제라 그래서 전형적인 그 일본 수출용 이런 그 일본 자기가 여기서도 이렇게 출토가 된 걸로 봐서는 궁에서도 이 어떤 그 외래 자기의 사용이 어떤 면에서는 보편화되었지 않았나. 이것은 이제 조선의 전형적인 백자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포기구이를 한 흔적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곳이 이제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16년서부터 이 돈덕던지와 광명문지에서 근대 관련 도자가 출토돼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덕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알려진 사바친이라는 그 러시아의 건축 기사가 설계를 한 것으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어서 여기는 완벽하게 서양식 양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식 건물이 아닌 건축물 자체가 이제 서양 양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돈덕전은 이제 특별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축조가 된 유러피안 스타일의 어떤 서양 축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양식 어떤 양관을 이제 축조를 하다 보니 내부에도 각종 이런 뭐 가구나 여러 가지 인테리어 장식들이 뭐 사용했던 식기들도 아마도 분명히 뭐 서양에 관련된 서양식 어떤 그런 과 관련된 그릇들,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 소품들, 뭐 가구는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이제 이곳에 돈덕전에 이제 서양에서 조선으로 도항한 귀빈들이나 영빈들 아니면 조선의 관료들도 이렇게 접대를 하는 연회식을 베푼다든가 숙박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신경을 써서 아마도 서양의 어떤 그런 문명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돈덕전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서양의 어떤 양식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고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 고종의 어떤 친경 예식이 이곳에서 또 아마 서양의 어떤 여러 관료들과 외신 그 기자들을 모시고 아마 행해진 곳으로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서양식 건물을 축조를 한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양의 관료들이나 여러 그 인사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숙박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는 분명히 연회나 접견이나 아니면 의례 행사를 위해서 서양식 기들을 분명히 사용을 했을 텐데요. 관련 유물들이 출토될 수 있는 굉장히 그 특별한 장소였을 거라고 이제 제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사실 이게 도편이긴 합니다. 이 도편 하나가 이렇게 지금 출토가 됐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빌렌로인 보흐라는 도자의 한 일부랑 아주 똑같습니다. 거의 뭐 동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마도 당시에 이 지금 빌렌로이엔 그 보의 제품을 아마 이곳에서 돈덕전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아마 이 도편이 이곳에서 발굴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덕수궁에서 광명전지를 보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앞서 보신 그 서양식 양관이었던 돈덕전지에 비해서는 조선백자의 출토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잔편으로 이렇게 좀 출토가 되어서 온전한 뭔가 하나를 딱 이렇게 뚜렷하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앞서 보신 그 돈덕전에 비해서는 좀 더 양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화백자와 백자가 골고루 이렇게 출토가 되었고, 좀 양호한, 그때 당시가 이미 이제 19세기 분원이 이제 민영화가 되고 나서 백자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이제 띠고 있을 때라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량한 것까지 이렇게 혼재하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외래자기 중에서 일본자기의 출토량도 좀 됩니다. 15점 출토가 되었는데, 금체 장식이 들어간 거나 스텐실 기법이 들어간, 소위 말해서 일본 수출용 자기가 아닌,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 내수용으로 좀 고급 생산화된 그러한 이 자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곳에서는 좀 고급품들, 일본 자기도 좀 더 다른 곳에 비해서 왕실 자기로서 좀 고급품들이 아마도 유입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지금 도편들이 광명전지에서 출토가 된 백자편입니다. 사실 시문장식으로 본다면 말기 백자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죠. 뭐 수복자문이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간단한 뭐 이렇게 초하문이 간단하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발편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일본 자기 같은 경우 이게 지금 금체 장식이 들어간 복자가 들어간 이렇게 뭐 수복자 이런 거는 지금 아마도 이제 수출용 이제 자기라고 보는데 이렇게 금체 장식이 들어간 자기 같은 경우에는 내수용 자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외래 자기 편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곳이 창덕궁인데요. 창덕궁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출토된 근대 도자가 이렇게 뭐다라고 이렇게 판명이 될 만한 것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이왕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왕직명 이 청화백자 지금 여기 한쪽에는 이렇게 시문이 되어 있고 한쪽은 이왕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직은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왕실의 어떤 가족들을 전부 다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직속 기관으로서 이왕직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서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 이왕직이라는 시문이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왕실에서 사용하는 도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선원전지에서 나왔고 금천교 지역에서 특제 일경명 백자 편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경질 독일 주식회사를 줄여서 보통 우리가 일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본경질 독일 주식회사는 뭐 1910년대 후반에 이렇게 설립이 되어서 쭉 이렇게 운영이 된 회사라 아마 둘 다 일제 강점기의 어떤 유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곳은 이제 시가중심지와 민가의 출토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워낙에 뭐 극소량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방대한 양, 그러니까 몇천 점이 나오는 이런 유적이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그런 그 유적의 그 어떤 틀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건 좀 힘들지만 좀 중요한 유적지 몇 군데를 또 뽑고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금 디테일하게 또 유적지를 몇 군데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 중심지의 유적의 특성은 이 사대문안 안에 있었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 근대기에 어떻게 근대기에 이 사대문안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또 무엇이 어떤 건물들이 이렇게 설립치가 되고 또 운영이 되고 또 누가 와서 살았고 살다가 또 나갔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는 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인의 밀집 지역이었는데 뭐 나중에는 일본인들이 침투를 해서 뭐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뭐 공동으로 이렇게 인구 대비가 이렇게 똑같아지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역이 시기별로 이렇게 굉장히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도 이렇게 중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데 이러한 그 과정에서 상업이 굉장히 발전을 한다든가 예전부터 있었던 그 관아가 관청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외교의 중심지로 발전을 하는 경우가 이 시가 중심지가 특별히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유물들은 이 시가 중심지 지역에서 아주 그 방대하게 출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치 외교의 중심지이면서도 관청이나 또 상업, 대형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든가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사관 옆에 게시장이 이렇게 개설이 되어서 일본 자기를 구입하는데 용이해진다든가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은 백화점에 비슷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도입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넓게 이제 중구나 종로구 서대문 일대에 이렇게 쭉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죠. 특히 이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더욱더 일제의 어떤 대표적인 식민 통치 기구가 어떤 이 중구와 종로구 통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됨으로 해서 그들이 사용했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그 일본 자기들, 또 고급 이런 어떤 내수용 자기들, 그다음에 서양 자기 일부가 출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져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 그리고 유락시설, 교육기관이나 또 외국 공사관, 이 외국 공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동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중심으로 해서 시가 중심지의 유적에서 이제 관련 근대도자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는 그 완료가 완전히 되어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중구의 명동이나 남대문, 그다음에 정동, 그다음에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청진동이나 공평동 일원이 가장 양도 많고 가장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그런 근대도자가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먼저 이 시가 중심지의 백자 출토품을 한번 보시면요. 백자 출토품은 앞서 지금 살펴봤던 그 궁궐 유적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궁궐 유적에서 백자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는데 시가지의 백자 유적에서는 뭐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좀 더 다른 것이 나왔거나 전혀 그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동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시가지에서 출토되는 외래자기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백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19세기 말엽 이후에 백자 생산이 그다지 큰 변화 없이 약간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어떤 그 현상을 어떤 지역의 그런 어떤 구분을 두지 않고 사대문안 안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이제 순백자에 비해서는 이 청아백자의 양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자의 전형을 보게 되면 분원리 가마 이후에 이제 보여지는 후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기백자의 전형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색은 뭐 회백색이라든가 청백색, 말기백자에서 흔히 보이는, 그다음에 아주 그 정선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에 비해서 조질한 것들이 좀 더 많은 그런 그러니까 품질의 그 분포도가 막 이렇게 그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문양도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소략적이고 민예적인 길상문들이나 뭐 영지 초화문, 그다음에 수복자, 특히 이제 숫자, 복자, 뭐 희자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청아로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나마 이제 명문이 들어간, 아까 이제 운자나 운현자 이렇게 보셨지만은 이러한 좀 명문 자기들이 청진지구와 공평지구에 이렇게 소량 출토가 되어 있어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나눠서 보시면은 먼저 접시류가 굉장히 많이 출토가 돼요. 발하고 이제 접시가 가장 많은데요. 이제 접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이제 접시면에 이제 굵은 이런 모래 받침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제 구운 흔적이 뭐 거의 대부분 좀 많습니다. 깨끗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뭐 동률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포개구이를 해서 이렇게 포개구이 한 흔적이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외반되거나 뭐 사선형이나 직립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직립된 것도 다양하지만은 외반형이 이제 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굽의 형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수직굽, 이제 말 그대로 수직굽은 일자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수직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가서 일자로 이렇게 내려왔죠. 옆에 이제 오목굽과 사다리굽도 이제 소량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직굽이 이렇게 많고 오목굽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목하거나 이제 사다리꼴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좀 수직굽이 좀 많은 편입니다. 기종은 이제 뭐 접시나 발, 잔 등이 많고 이제 특수하게 우리가 이제 조선조 전반에 걸쳐서 뭐 의뢰용이나 의기계통이 이제 충분히 제작된 거에 비하면은 지금 근대기의 어떤 그 도자, 조선 백자에서는 이런 제기나 의기는 극히 발굴된 사례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흔하지가 않고 발굴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완형으로 남아있기보다는 일부 잔편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일본자기를 보실 텐데요. 일본자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내수용이냐, 수출용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수용은 일본 내에서 그야말로 사용했던, 뭐, 자기를 이것이 좋고 나쁘고의 개념을 떠나서 일본 사람들이라고 다 비싼 도자기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 내에서도 뭐 질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흔히들 내수용하면은 좀 더 그들이 사용했으니까 좀 더 좋은 자기를 좀 화려한 장식이 있고 뭐 그런 자기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제 일본에서 생산을 해서 조선으로 수출된 각종 일본 수출용 자기들은 사실은 그 한양도성 내에 있는 유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딱 구분해서 내수용이 더 많다, 수출용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유적지에서 수출용 자기가 다 출토가 되었기 때문에 수출용 자기의 양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내수용 자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고급 자기나 금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흔히 수출용 자기에서 보이지 않는 문양 장식일 때 우리가 내수용을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정말 엄격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솔직히 그 굽 뒷면에 명문이 있어서 뭐 출처를 이렇게 아니면 제작처를 알 수 있다든가 그러한 어떤 기록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고서는 엄격하게 구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당시에 이제 규슈 일대에서 이제 그 백자, 이제 조선 백자와 닮은 그런 백자를 전형적인 그런 수출용 식기로 많이 이렇게 제작을 해서 뭐 이렇게 전국으로 이제 조선 팔도에 이렇게 수출을 했죠, 일본에서. 특히 이제 그 경성 일대에 사실은 이런 지금 수출용 그 자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일본에서 생산한,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좋아해야지 이제 많이 팔릴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 백자와 비슷하게 생긴 모양의 어떤 식기들을 많이 생산을 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기는 뭐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나온 곳은 뭐 청진지구나 앞서 말씀드린 동대문 지역 같은 곳인데요. 그 외에도 뭐 공평 지역이라든가 중구 일대에서도 다 비슷비슷한 그런 양상이 보이는 일본 자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지역들에서 일본 자기를 구분을 하는 기준은 좀 더 고급 자기가 나왔느냐, 내수용으로 의심되는 자기가 더 많이 나왔느냐, 아니면 조선인들의 민가가 많았던 뭐 청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구에 비해서 좀 더 질이 떨어지는 수출용 자기가 더 많은지 뭐 그런 구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지역을 조금 분류를 해서 한번 그 내수용과 수출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남대문이나 명동, 청진 지역, 공평, 청진과 공평은 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죠. 종로구 일대. 여기는 이제 중구 일대에 비슷한 양상이고, 무학 같은 경우에 서대문 폐기지죠. 동대문도 폐기지인데, 지금 수출용이 나오지 않은 중구 지역의 내수용으로 보이는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고급스러운 내수용 자기로 보이는 이런 일본 자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종로의 청지나 공평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내수용과 수출용이 다 보이는데, 지금 뒷군배 보면은 이렇게 네 자리 음절로 떨어지는 뭐 이렇게 아까 보셨던 대음정제라든가 뭐 이런 그 뭔가 이런 명문이 뚜렷하게 들어간 것들이 일본 그 수출용 자기로서 흔히들 보이고 있습니다. 동대문과 무학 지역에서도 일본 내수용 자기가 있고, 그 지금 수출용 자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종로의 청지나 공평 지역, 그 다음에 폐기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 무학이나 동대문 지역에서도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내수용품들이 발굴이 된 것으로 제가 이제 조사에 의하면 나옵니다. 확실하게 지금 수출용에 비해서 시문 장식이 좀 더 화려하고 꼼꼼하고 빈틈없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내수용 접시로 이렇게 간주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그 화려하고 꼼꼼한 이런 디테일한 어떤 양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용과 내수용의 어떤 그 퀄리티의 차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일본 자기에서 중국 자기를 볼 텐데요. 중국 자기 출토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각 그 시가 유적에서 대자수 유적에서 작은 극소량이더라도 조금씩 출토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자기에 비해서는 그 양이 굉장히 좀 적은 편에 속하지만은 적어도 한풍년간 이후에 생산된 청일전쟁 당시에 이제 잔존하고 있었던 그 화교 일부들이 이제 이 도자기 이렇게 그 어떤 그 상점을 이렇게 사기점을 차리고서 아마도 유통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주로 중구나 이렇게 종로구 일대에서 뭐 조선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거류를 한다든가, 중구 지역에서 잔존하던 그 중국인들이 밀집해서 살던 그런 구역에서 아마도 중국 자기들이 많이 유통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발굴품들을 보게 되면은 그다지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자기는 발하고 접시가 가장 많고 시문장식은 거의 영지초화문에 거의 국한되다시피 합니다. 뭐 보상당초문도 있지만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한풍연간 이후에 들어온 이 지금 영지초화문 같은 경우에는 중국 민요에서 이런 영지초화문 청아백자들을 이제 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성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지방이나 강원 지방으로 유입이 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 계통의 중국 자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원이유에서 유일하게 이걸 모방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 해서 그래서 뭐 다양한 어떤 신문 장식이 있기보다는 영지초화문의 백자들이 접시편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죠. 지금 보이시는 지금 접시편들이 전부 다 그 중국산 청아백자 지금 영지초화문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뭐 보상당초문 외에 그럼 다른 것은 없는가? 뭐 일부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보면은 이런 접시류의 영지문이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이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양자기 출토품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양자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소량이 우리나라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위 말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는 하는 그 조일 통상소 조약 이후에 조선으로 도항했던 서양의 구미 열강들의 여러 그 각계 인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왕실에서 주재하는 어떤 서양식 연회나 접대를 위해서 서양자기는 분명히 구비되어야 할 필수품이었던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이 싸지 않았겠죠. 어떻게 조선 백자나 뭐 물밀듯이 들어오는 일본의 외사기에 비하면 이 서양자기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서양자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은 굉장히 일부 특권층, 예를 들어서 왕실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공사관이나 영사관이 있었던 정동 일대라든가 아니면 돈이 많았던 뭐 자본가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왔던 어떤 서양인들이나 아니면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뭐 중구 지역 같은 데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이 서양자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궁궐의 어떤 유적이라든가 정동 유적을 제외하면은 굉장히 특수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발굴된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동 유적과 남대문 유적, 그다음에 무역구역 정도에서 소량 출토된 여기서 지금 정동 유적, 러시아, 프랑스, 뭐 러시아 공사관, 프랑스 공사관에서 가장 많이 지금 이제 출토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혹시 정동 일대에서 다시 뭔가 유적이 발굴이 되면 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자기가 이제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시점을 대략 이제 개항을 전후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경로는 다이렉트로 직무역으로 예를 들어서 뭐 왕실에서 필요로 해서 국내부를 통해서 수입을 했을 가능성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일본이나 중국을 경유하는 소위 말해서 중개무역일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릅니다. 그다음에 반입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인들이 직접 들어올 때 그들이 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물품도 같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들이 이제 조선으로 도항할 당시에 그들이 쓰기 위해서 각종 서양 자기들을 같이 들고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성신문 같은 데 보면 서양 자기들을 뭐 한불 뭐 흥업 회사 같은 데서 양자기를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광고 기사가 이렇게 보도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무역상을 통해서 국내에 서양자기가 유입이 됐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자기는 이런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왕실에서 베푸는 연회와 접대는 물론이고 여기 만수절, 고종의 탄신일입니다. 그 다음에 개천기원절, 대한제국의 건국일입니다. 지금 우리 왜 개천절 있죠? 그 다음에 천추경절, 순종, 그 고종의 아들의 그 이제 생신이고, 즉위경축일은 고종이 대한제국 시기에 즉위를 한 경축일 등, 그러니까 왕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에 사실은 이 서양자기를 구비하고서 서양식 연회를 서양의 어떤 관료들과
아니면은 뭐 진짜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각국 행사 어떤 인사들과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비돼야 하는 그런 필수품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서울 창덕여중의 어떤 부지를 이제 발굴을 하면서 나왔던 발굴품입니다. 이게 지금 웨지우드사하고 루네빌 같은 회사, 각종 유럽자기가 이제 발굴 당시의 도편을 제가 이제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발굴된 현장들은 프랑스 공사관, 아니면 이거 지금 로얄 코펜하겐입니다. 유명한 회사죠. 지금 이게 탄기같이 보이는데 이게 웨지우드사입니다. 전사 처리가 다 되어 있는, 지금 러시아 공사관까지 공사관에서 주로 나오고, 지금 남대문에서 지향사 거 유일하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폐기지로 구분이 되는 무학재 구역에서 이렇게 나온 도편이 이제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서양자기는 지금 공사관터에서 지금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동 일대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폐기지 아니면 특수하게 이제 이렇게 중부 지역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 중부 지역에서 하나가 이렇게 프랑스의 지향사에서 나왔지만은 이것이 대중적으로 이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아마 거기서 좀 돈이 많은 이렇게 자본가라든가 관료들이 아마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관터에서 나온 각종 이런 유물들이 굉장히 당시에 유명 회사들, 루네빌이나 이 지금 웨지우드 같은 경우 명문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추정이 가능하고, 로얄 코펜하겐 식기류는 지금도 저희 집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